쉼은 자유의 시간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무엇이든 해도 좋다. 오롯이 자기 마음대로인 시간이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주체인 행위를 한다. 그 행위는 자신을 표현하지만 또한 그런 행위들이 쌓여서 고유한 자신이 만들어진다. 인생은 다양하고 폭넓은 쉼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이루는 여정이다. 쉼의 자유가 아무개라는 고유명사가 표상하는 존재를 창조한다. 그래서 쉼은 창조의 어머니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루를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루를 들여다보면 시 또는 분 단위로 쪼개진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일을 위해 내가 있는 건지 헷갈리면서 삶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이런 삶 안에서 잘 쉰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럼 어떻게 쉬는 게 제대로 잘 쉬는 걸까요? 오늘은 추수밭에서 펴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책을 통해 잘 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쉬어야 하는 건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쓴 이호갑 교수는 프랑스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전공인 신학 외에도 철학, 역사, 경제 등 인문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책 외에도 주로 종교를 통해 성찰해온 문제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인문학의 언어로 풀어낸 책 8권을 앞서 출간했습니다. 잘 쉰다는 건 책 제목처럼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언가 뜻있고 유익하고 보람있게 쉰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인간을 살리고 사회를 숨쉬게 하는 쉼에 관한 그의 성찰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LG전자 임원으로 일했던 프랑스인 에리크 시르데주이다. 시르데주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놀라운 효율성, 모든 세부사항을 일일이 통제하는 세심함, 목적 달성을 위해 에너지와 의지를 무한정 끌어내는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게 살벌한 기업 문화도 많다고 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근무 시간이다. 점심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지만 밥 먹는 20분 남짓에도 업무 관련 지시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20분 산책을 하거나 담배 한두 개를 피우고 12시 40분에 사무실로 복귀한다. 업무는 6시까지인데 6시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야근 시작 시간이다. 그렇게 밤 10시나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일하고 토요일이 되면 또 나와서 일한다. 임원들은 일요일에 골프장에서 회사 관련 정보나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한다. 시르데주도 주요 임원을 하는 2년 동안 단 5일만 휴가를 썼고 토요일은 거의 매번, 일요일은 격주로 출근했다고 한다. 이런 일화도 있다.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입원한 동료의 병문안을 가서 언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인은 미쳤다는 얘기다. 심하게 말하면 이를 채찍으로 사용하는 사디스트들이고 마조이스트들이다. 학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과학적인 문화이고 학대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피학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워커홀릭이라고 한다. 일에 빠져 살고 일밖에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국과는 양상이 다르다. 서양은 워커홀릭이 주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이고 그런 사람들을 별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집단적이고 강박적이기까지 하다. 일하는 사람 다수가 그렇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문화이다. 이렇게 쉬지 않고 과하게 일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정상으로 여긴다. 외국인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국인의 과로는 집단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토록 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 혹사시키고 혹사당하는 걸 편하게 여기게 됐을까? 한국인의 일 중독 문화는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때문만은 아니다. 같은 자본주의지만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여가를 잘 누리는 나라도 많다. 따라서 원인은 체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특히 한국인들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일 중독, 일에 대한 집단적인 강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트라우마에 주목한다. 한국인들이 겪은 가장 큰 트라우마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에 내몰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듣는 소리가 공부하라는 한마디였다. 아마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공부 잘하고 있니? 였을 것이다. 공부밖에는 들은 게 없다고 할 정도이다.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 학원에서 하고 가외 받으며 하고 집에서도 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독서실로 갔다. 직장에서 6시가 퇴근 시간이 아니라 야근 시작 시간인 것처럼 학창시절 학교 시간인 4시는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직장에서의 주말 근무는 학창시절의 학원 주말반과 같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9시 출근, 10시 퇴근, 주말 근무가 체질화되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가장 여리고 섬세한 시절에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강행군하는 생활을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잘 해낸 사람들이다. 성장기 10여 년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공부 규율로 다듬어졌다. 이 의의를 달 수 없던 규율이다. 어기거나 거부할 때는 부모와 교사, 학원 강사의 훈육과 회유에 시달렸다. 규율을 따를 때는 편안하고 당당할 수 있었지만 따르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눈치를 봐야 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철저하게 규율을 내면화하면서 학생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마음이 놓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규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하고 두렵게 되었다. 공부를 강요했던 부모, 교사, 학원 강사라는 구체제는 출퇴근 기록 카드, CCTV, 직장 상사의 신체제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다. 다그치고 압박하는 구조에 익숙해지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 일을 할 때가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처럼 특정한 목표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압박과 강요를 견디는 것은 학생 때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일로부터, 일을 강요하는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을 강요하는 체제의 희생자이지만 그 자신이 체제의 대행자이자 집행자가 되기도 한다. 경력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체제를 내면화하고 그 자신이 체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자유나 여유, 쉼은 힐책의 대상이므로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여유도 부리지 못한다. 어쩌면 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현재 이 사회 대다수인 4050 직장인, 기업인, 정치인이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시루데즈 같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인들이 쉼없이 일하는 것은 원해서도 아니고 즐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식으로 커왔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심지어 체벌까지 당했던 경험이 쌓였다.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오랜 기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이다. 시르데주가 목격한 것처럼 일에 미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집단적이고 강박적인 일 중독 사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사회, 이런 문화를 만든 세대를 비난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기성세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99시간이 많은 1915시간이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길게 일한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쉬고 여가를 누리고 자유를 느끼며 사는 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구조화할 때이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방식의 삶을 향해 나갈 기회이다. 기업은 고용을 늘려야 하고 직장인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 문화를 후세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롭다. 그러므로 불안하다. 개인은 자유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개인이 주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만인의 주목을 받는 성공을 차지할 수 있지만 실패의 쓰라린 결과를 오로지
혼자서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전 사회에는 자신을 지지해주고 실패의 부담도 나눠주며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을 주었던 공동체와 가족들이 있었다. 개인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실패는 집단이나 사회에서 껴안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가 와해되고 가족 간에도 깔끔하게 거리를 두고 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들은 훨씬 더 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 아주 고독한 실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만큼 불안하다.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으나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자신이 잘못한 것, 다하지 못한 것,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다. 따라서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불안의 그늘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인들의 과로에는 이런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까봐 불안하지만 일을 하면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불안마저 잊을 수 있으니 더욱더 일에 빠져든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의 염려에서 멀어지고 성공에 다가간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회적 조건들로 인한 실패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불안과 스트레스가 또다시 일에 매진하게 한다. 현대인이 일에 중독되는 원인도 이런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월가와 정관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 자본가와 부자들이 수혜를 본다. 자산시장을 선점한 부자들은 버블 위기 때 꼭지점에서 비싸게 팔고 폭락 사태가 왔을 때 헐값에 사들이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래저래 털려서 고생하고 부자들의 재산 증식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이 속한 기업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밀려나가는 가혹한 현실이다. 현실의 중압감과 불안감을 이겨내려면 여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퇴직 후 제2, 제3의 삶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아파트나 주식 등 겨우 마련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결과가 나쁘면 언제라도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런 불안을 이기려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안심할 만큼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쉬지 못한다. 나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남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욕망하라. 욕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운명을 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이들은 평소 거들떠보지 않던 자기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려고 하면 갑자기 그 장난감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한다. 욕망은 내가 탐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탐내거나 소유하려 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욕망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고 관계를 힘들고 위험하게 한다. 자기 만족을 위해 발동되는 욕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침으로써 부메랑처럼 돌아와 불행과 불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욕망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결핍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주변에 널리 널려 있고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희소성이 있고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돈, 권력, 명예 같은 것이 그렇다. 나한테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없다. 그러니 누구나 탐을 내는 욕망의 대상이다. 내가 욕망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욕망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싸운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자신의 욕망을 생각한다면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관계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 낫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욕망 충족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욕망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내가 사회적 관계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성하며 관계를 좋게 끌고 가는 방식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경쟁을 해도 선의로 규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욕망은 쉼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의 쉼을 저해하는 것이 욕망이다. 그래서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쉼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주변 관계가 위태롭거나 나쁘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고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다.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결국 쉼도 좋은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쉼은 근본적으로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간다. 좋은 사회는 욕망을 관계 속에서 잘 표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좋은 사회에서 다시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좋은 삶의 방식과 더 나아가 좋은 법률과 제도를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관계들 속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돈이다. 돈이 절대적이고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며 돈을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돈을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 같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어서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다 한다. 돈의 절대화이자 신성화이다. 돈이 여러모로 유익하고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돈이 전부일까? 돈이 모든 걸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돈이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 욕망하는 대상을 신성화하고
신처럼 절대화하면 그것의 종이 될 수 있다. 돈의 노예란 말이 있지 않은가? 돈이 주인이 되면서 거꾸로 내가 종이 된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한다. 결국 돈을 위해 죽자사자 달려가게 된다. 돈이 거대한 존재가 되어 괴력을 발휘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탐내는 대상을 실제보다 더 크고 눈부시게 만들 수 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이 완전할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믿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느꼈던가? 절대적인 충족, 절대적인 만족이란 신기루 같은 것일 뿐이다. 있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 절대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해 끝도 없이 달려 한시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쉴 수 없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멈출 수 없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런 상태에는 자유가 없고 해방은 물론 평화도 없다. 삶의 다양한 모양을 생각하고 인정하라. 성공하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 성공에 더 집착하게 한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노력하게 하고 일에 매달리게 한다. 그렇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를 누리기도 한다. 대가는 있다. 일을 손에 놓지 못하고 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일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지는 것도 이런 생활이 거듭되면서 생긴다. 결국 불안이 삶을 기진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게 몸과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안식을 누리는 첩경이다. 불안 해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불안은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불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작동해 평정을 깨뜨리고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다.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떠날 필요가 있다. 나 자신과의 거리두기라고 할까?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상대화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내려다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불안한 실존 속에 함몰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훨씬 더 냉정하고 침착해져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가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자유도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비신성화이다. 이런 자유를 얻으면 욕망을 이루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번민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그 목표가 돈이어도 좋고 명예여도 좋다. 무엇이든지 욕망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욕망의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볼 마음의 여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야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한 열망에 몸을 혹사시킬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조바심을 내는 것도 피할 수 있다. 삶에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했다고 해도 뒤집어 보면 다른 많은 것을 희생한 대가일 수 있다. 그래서 삶에서 성공이 반드시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고 해서 꼭 실패만도 아니다. 큰 돈을 벌었지만 인간관계를 놓쳤을 수 있다.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했을 수 있다. 권력을 얻었으나 인격은 엉망일 수 있다. 인격의 성공이 직장의 실패일 수 있고 직장의 성공이 건강의 실패일 수 있다. 모든 것에서 다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삶이고 인생이다. 삶의 자유는 이런 생각의 확장에서 얻을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찾는 것도, 직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삶에 대한 생각의 확장에서 비롯된다. 생텍 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는 여기저기서 인용하는 명문들이 참 많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란 글귀 기억나시죠? 이호갑 교수는 이 문장을 빗대어 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가 보내는 수많은 시간 중 자유의 시간, 내가 주체가 되어 보내는 쉼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쉼의 시간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사막에서 한 번씩 쉬어가는 오아시스인 것이다 라고요.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건 쉼의 시간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